일본의 3대 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정체성이라고까지 여기는 만엽집과 고사기, 일본석이라는 이 3대 국서 속에 들어있는 노래들이 우리말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테니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잠시 누르시고 대신에 마음을 연 다음 한번 진지하게 들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였던 고조선에 우리 민족 언어를 표기하는 방법인 5가지 표기법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표기법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법칙으로 한자가 가진 뜻으로 우리말을 표기한다. 이러한 법칙입니다. 이것은 한자의 발음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두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ABG식으로 사랑애라는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사랑애에서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한자의 뜻을 말합니다. 애라는 것은 이 한자의 발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말을 표기하라 할 때는 고조선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애자라는 한자로 표기한다. 이러한 법칙입니다. 발음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랑을 표기할 때 그 아래 보십시오. 사랑 애자로 이걸 표기하지 미두식으로 적당한 한자를 써가지고 사랑 그냥 대신 제가 쓴 겁니다. 사랑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 이것은 발음이거든요. 애자의 뜻은 사랑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으로 표기하지 발음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 제3법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뜻이 없는 소리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대인들의 깊은 언어적 철학이 반영된 것이 아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그랬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뜻이 없는 소리라는 것은 우리만의 조사나 의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냥 요 본 강의에서는 약칭 조사나 의미를 합해서 조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사랑을 이렇게 3글자를 표기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랑을에서 사랑 이 2글자는 뜻이 있으니까 사랑의 애자라는 한자로 그 뜻을 표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이 3글자에서 을이라는 글자는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는 글자는 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칙입니다. 사랑을 이 말을 표기해 보라고 했을 때 고조선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뜻이 없는 글자는 표기하지 않는다 이런 법칙에 따라 애을,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않고 이 한 글자로만 표기합니다. 왜? 을이라는 글자는 뜻이 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개로만 때리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사랑을 할 때 을은 조사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뜻이 없는 글자라는 것은 조사, 의미 이런 말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뜻이 없는 소리는 표기하지 않는다. 뜻이 없는 소리는 현대 문법에서 조사에 해당한다. 조사나 의미에 해당한다. 고조선 사람들은 뜻이 있는 소리는 기록하고 뜻이 없는 소리는 기록하지 않았다. 사랑을 하면 사랑 애자로 사랑만 기록하지 을이라는 것은 표기하지 않았다. 고조선 사람들은 조사나 의미를 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제4법칙.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해 한다 이런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 어순이란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우리말 어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에 해당하는 한자를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더라. 이렇게 문장을 만든다. 이런 법칙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말 어순이고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 말은 중국어 어순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의 국가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철기하고 조금 겹쳤습니다만은 그 엄밀한 시기는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청동기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청동기 시절부터 벌써 우리와 중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님의 말씀이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 말이 가진 뜻을 그들은 그때 벌써 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5법칙입니다. 한자를 뜻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읽는 걸 말합니다. 한자를 뜻으로 읽지 발음으로 읽지 않는다. 이런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 이, 에를 보겠습니다. 오라는 것은 나, 너 할 때 나, 오. 이는 너, 에는 사랑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오, 에를 이걸 쓰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니겠습니까? 오, 에 이렇게 써놓고 고조선 사람들한테 한번 이걸 읽어봐라 하면은 이걸 읽어보세요 하면은 오이에 이렇게 읽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읽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읽더라는 것입니다. 고조선 사람들 이렇게 우리말을 오이에 이런 발음으로 읽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뜻으로 읽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 법칙을 당신은 어떻게 어디서 알았느냐? 어디 바위에 써 있더냐? 소림사 무술 비급처럼 대대로 전해오는 비밀 문서가 있더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고조선의 노래인 유일한 노래인 공무도화가에 나오는 문자 16개의 문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야 알아냈습니다. 옛날 중학교 시절에 생물학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멘델의 법칙이라고. 멘델이 완두콩을 조금 심어보면서 그것을 계속 분석하다가 유전의 법칙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공무도화가의 문자 16개를 마치 멘델이 완두콩을 분석하듯이 분석해서 고조선의 표기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공무도화가를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5가지 표기법에 따라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없어졌네 물 건너가네 강 건너가네 이미 생을 마치셨네 물 건너가네 강 건너가네 배에서 떨어지네 물에 빠져 죽는다네 임을 어찌하리. 자,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걸 한번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2글자는 공무, 이 2글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자는 뜻으로 읽는다 제1법칙으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이라는 것이 뜻하는 말은 임입니다. 임. 무는 없다. 그러니까 한자는 뜻으로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1법칙 뜻으로 읽는다는 법칙에 따라서 뜻으로 그냥 읽어보면 공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보면은 향가, 우리나라 일본 열도 향가에 보면은 공무 해놓고 이미 죽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쓰이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례는 풍부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 법칙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보자. 이걸 보시죠. 뜻이 없는 말은 표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2법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를 보시죠. 우리 이것을 해석할 때 이미 없어졌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은 공 이렇게 썼어요. 공무 할 때 공 썼어요. 그런데 무라고 썼지 공무 이렇게 썼지 공이 이두식으로 이자를 쓰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뜻이 없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이미 할 때 이라는 것은 쓰지를 않더라. 왜? 뜻이 없으니까. 이것은 현대로 말하면 주격 조사가 되겠죠. 그 제3법칙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미 없어졌다 할 때 그 의미에 해당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4법칙.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한다 이 말입니다. 자, 공무를 보십시오. 이미 없어졌다. 우리말 어순 아닙니까? 그냥 우리말 어순 그대로입니다. 제5법칙. 다음으로 이 공무를 읽을 때는 한자 발음으로 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읽느냐? 이미 없어졌다 이렇게 읽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가 같은 데서 공무하고 나면 공무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없어졌다고 고조선 사람들은 썼습니다. 고조선 사람 보고 이미 없어졌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 이것을 한번 써보세요 한다면 분명히 그는 딱 앉아가지고 공무 이렇게 쓸 겁니다. 다음날 제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내놓고 가져와서 이것을 읽어보세요 하면은 그러면 걔가 그분이 공무 이렇게 읽지 않고 이미 없어졌다 이렇게 읽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무를 이마 강을 건너지 마오,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식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러한 풀이는 틀린 풀이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문학의 첫 작품부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문학 연구하신 다른 분들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구했고 어떻게 가르쳤길래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몇십 년간을 100년 가까이를 계속 엉뚱한 내용으로 알고 있었으니 참으로 놀랍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인문학 연구자들이 정말 이런 잘못된 연구 결과를 충격적인 잘못된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사과 표시는 있어줘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틀리다. 너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반박하시거나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거나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학자로서 최소한의 금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자적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인문학이라는 것은 민족의 정신과 바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만큼 신중하고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고구려 표기법으로 가겠습니다. 고구려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고조선이 들어섰어요. 그 고구려의 표기법이 어디로 갔을까요? 알고 봤더니 고구려는 고조선의 표기법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표기법은 황조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고구려 표기법은 고조선 표기법과 완전히 같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곳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바로 가겠습니다. 가락국의 표기법입니다. 너무도 가락국의 표기법은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표기법은 가락국 수로왕에서 무지하게 굉장히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엄청 중요하니 이 대목에서만은 정신 좀 차리시고 조금 진지하게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일단 수로왕 역시 고조선의 표기법을 기본적으로 100% 그대로 승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 수로왕은 진짜로 중요한 몇 가지 법칙을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가한 게 중요합니다. 수로왕은 국문학사에 있어서 세종대왕 다음으로 세종대왕과 함께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마땅히 재평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로왕의 진정한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진정한 업적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어느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불성설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가락국 수루왕께서 추가한 표기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루왕은 한자를 이용해서 뜻이 없는 소리를 표기하기로 합니다. 뜻이 없는 소리, 이것은 바로 소리 글자죠. 우리 민족사에서 최초로 소리 글자를 도입하신 분이었습니다. 만든 분이었습니다. 앞에서 고조선의 표기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뜻이 없는 말은 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루왕은 즉 고조선은 이겁니다. 뜻이 있는 소리만 표기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고조선의 표기법에 김수루왕이 여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한자를 이용해서 뜻이 없는 소리도 표기해 보겠다. 이것은 가히 그 당시에 혁명적 발상이었습니다. 표기법의 대전환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구지가에 나오는 야자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현야. 이 현야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여기서는 우선 해독을 들어주시죠. 풀이를. 머리를 나타내야 수기현야에서 수기는 빼버리고 현야만 보겠습니다. 머리를 나타내야 이렇게 불립니다. 나타내야. 여기서 끝자리 야. 이 글자는 소리를 표기한 글자입니다. 야. 이 글자는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최초의 소리 글자였습니다. 그러니 구지봉 위에 이 야자를 새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문학계가 할 일입니다. 먼 훗날 이 소리 글자 표기는 위대한 한글의 창제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이 구지봉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구지봉 위에서 떼어졌던 것입니다. 야라는 야. 이 야라는 글자는 민족 언어사에 있어 길이 기념되고 기억되고 글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두고두고 찬양해야 할 글자입니다. 구지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가 해독해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표기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갈라진 게 무엇인가? 임금을 나타내야. 만약에 안 나타나면 야. 제사고기 불에 태워 연기만 마시게 하리야. 여기에서 이 야라는 붉은 글씨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야라는 소리 글자가 3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타내야, 안 나타나면 야, 하리야. 전부 다 야라는 소리 글자입니다. 민족 역사상 최초로 소리 글자가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나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소리 글자를 표기해 놓은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못난 후손들은. 가락국에서 만든 정말로 또 중요한 하나의 기가 막힌 법칙,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뜻발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향가 유튜브를 김영애 TV를 들어보시는 분들께서는 뜻발의 법칙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을 했습니다. 뜻발의 법칙. 이것은 소리 글자 야, 이걸 만들어낸 것과 뜻발의 법칙을 만들어낸 것은 반드시 수로왕의 가장 높은 업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중요한 법칙입니다. 뜻발의 법칙은 뭐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자의 뜻이 뭐고 발음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뜻발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향가에서 몇 자 글자가 있으면 앞글자들은 앞부분은 뜻으로 읽고 뒷부분은 발음으로 읽는다. 이것을 간단히 제가 그냥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법칙입니다. 뭐 또 우리 학자들 같으면 또 먹물든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이름 붙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이제 듣기 싫고 알기 싫고 이해하기 싫고 외우기 싫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뜻발의 법칙은 무엇이냐?
향가에서 앞 글자는 뜻으로 읽고 단순히 말해서 뒷 글자는 발음으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락국 구지가에서 최초로 우리 민족사상 최초로 그것이 이 뜻발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보다 훨씬 더 위대한 탄생입니다. 보시죠. 현야. 아까 원문을 보실까요? 현야. 두 번째 구절 수기 현야에서 현야. 우선 요게 우리 민족사상 최초로 나타난 뜻발의 법칙입니다. 현야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은 나타나다 현, 야는 발음이 야입니다. 그러니까 뜻발의 법칙에 따르면 앞에는 뜻으로 읽고 뒤에는 발음으로 읽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다 플러스 야가 됩니다. 나타나다는 뜻, 야는 발음. 이 두 개를 자연스럽게 합하면 나타나야 이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뜻발의 법칙에 수백, 수만 개가 나오는데 이건 다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발의 법칙을 모르면 향가를 해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가락국 수로왕이 이러한 고대 표기법으로 구지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사 최초로, 사상 최초로 소리 글자를 이용한 민족 문장의 표기법, 이 민족 문장의 표기법이 뭐죠? 뜻발의 법칙이죠. 이 민족 문장의 표기법이 구지봉 위에서 바로 창안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지봉의 가치가 떠올라가는 겁니다. 최초로 소리 글자를 만들었고, 최초로 소리 글자를 이용한 민족 문장의 표기법을 만들었다는 것, 이 엄청난 것을 해냈다는 데에 수로왕의 국문학적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구지가는 첫 두 글자만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첫 두 글자는 우리가 구하, 거부가 이렇게 외웠던 구절입니다. 자, 고조선의 표기법이 뭐라고 그랬죠? 한자는 뜻으로 표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각각의 글자가 가진 뜻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는 갈라지다 균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는 무엇 하. 그러니까 갈라지다 무엇. 우리말 어순법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 한자의 뜻으로만 읽으면 어순법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뜻으로 읽는다 그랬죠, 한자는. 그러니까 그날 구지봉 위에서 국왕과 수로왕 일행이 왕을 내려달라고 빌면서 동물의 뼈를 불로 지져서 점을 치고 있었기에 갈라지다 균, 갈라진 것의 뜻이 뭐냐? 왕이 나타난다는 뜻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의 동영상 중에 구지가의 구자도 몰랐다 편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하는 균하, 이것은 우리말 어순법 그대로 표기되었습니다. 균하, 갈라진 게 무엇이냐? 만일에 이것을 갈라진 게 무엇인가? 이것을 중국어 문장으로 쓴다고 하면은 중국어는 의문사가 기본적으로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균 이렇게 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균하 첫 두 글자만 따져볼 때 고조선의 표기법에 100% 들어맞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글자 한 글자 풀이는 구체적 설명은 번거로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자를 한자 풀어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하는 유튜브라는 점을 감안해서 상세한 것은 저의 논문이나 죄송하지만 저의 저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라를 보겠습니다. 신라는 고조선 일의 표기법들을 전부 다 승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발전시킵니다. 신라는 한자를 이용한 우리 민족의 표기법을 사실상 완성한 왕조였습니다. 신라인의 업적 중 하나로 여러분께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셨을 구절 하나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 28년
서기 28년 신라 노래왕 때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도솔가, 유차사 선액격, 사뇌격. 이것을 대단히 어렵죠, 여러분. 이건 현재 이 구절에 대해서 대한민국 인문학자, 국문학자, 언어학자 아무도 이 구절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1000명이 풀면 1002개의 의견이 나옵니다. 자, 이걸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솔가. 도솔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시작 도솔가. 유차사, 차사가 있다. 산회격, 산회의 형식이었다. 대단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여기에서 이 차사라는 것이 우리가 금방 말한 소리 글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향가를 전부 풀어보니까 결국 이 차사라는 구절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 글자를 차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독한다면 처음으로 도솔가를 만들었다. 소리 글자로 된 노래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차사가 소리 글자라고 한다면은 소리 글자 표기법인 차사 표기법은 신라가 서기 28년에 처음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작 도솔가 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만들었다 도솔가를.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라에는 이 소리 글자로 표기된 작품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소리 글자가 사용된 작품으로 서기 42년 가락국의 구지가가 최초인 것입니다. 최초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글자 표기, 이 차사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신라일까? 김의 가락일까? 자, 경주일까? 김해일까? 차사라는 기록, 이 서기 28년의 이 기록만을 놓고 본다면은 신라가 되겠고, 유물로 본다. 죄송합니다. 유물로 남겨진 작품으로 본다면은 가락국의 구지가입니다. 어쨌든 어찌하든 간에 특별한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일단은 가락국 수로왕이 최초의 차사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고조선의 발언점을 두고 굽이굽이 흘러내려온 고대 한민족의 표기법이 고구려, 가락, 신라를 거쳐서 고려까지 연결됩니다. 고려까지 내려왔다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도의장가 한 구절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피가 이공신라, 이 량은 라라고 있습니다. 고대의 발음은 라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는 장군으로 해독합니다. 장수, 장군으로. 그게 좋겠습니다. 후삼국 통일전쟁 때 왕건을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신순겸과 김락장군이 살립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그걸 기리기 위해서 팔관회를 열면서 두 장수를 기리는 행사를 합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보고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시죠. 저 피는 가는 장수, 이 공신, 두 공신라. 이제 풀어볼게요. 두 명의 장수는 두 공신이라. 완전히 우리말 소리 글자를 표기한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우리말이 그대로 유려한 문장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장수들은 두 공신, 이자가 생략되어 있죠. 두 공신이라.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완전히 이 표기법이 고려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맨 마지막 글자 세 글자를 봐보시죠. 공신라. 공신은 뜻으로 읽고 라는 발음으로 읽는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뜻발의 법칙. 앞은 뜻이요 뒤는 발음으로 읽는다. 뜻발의 법칙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온 표기법이 그대로 고려까지 100% 싱크로율 100%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고조선 한나라에만 이러한 표기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연이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셨다시피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고대 표기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개도 아니라 나라마다 다 작품들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고조선 이래의 이 표기법은 명확히 실체가 있는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조선에 5대 표기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어 정책이라는 것은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어의 속성상 통용을 시켜야 하니까 반드시 국가 권력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조선은 그 나라가 유물이 없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과연 있었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가 함께 검토해 왔다시피 국가 차원의 고대 표기법이라는 언어 정책이라는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를 우리 민족의 마음의 고향인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를 물건이 아니고 문화적 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연히 고조선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조그만 구멍이 있었어요. 그 구멍에 제가 손을 넣었더니 뭔가 잡혔어요. 그래갖고 끌어냈더니 그 속에서 호랑이 꼬리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곰의 꼬리가 나온 겁니다. 고조선이라는 것이 바로 고조선의 실체가 손에 잡혔던 것입니다. 고대 한반도에 언어학적 지식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었음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5대 표기법, 5가지 표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로왕이 소리글자를 창안하고 뜻발의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완성시킨 나라는 신라였습니다. 이미 신라 당시 민족 언어의 핵심적 표기법은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다고 확인됩니다. 한글 창제 이전에 신라에서 민족 언어의 핵심적 표기법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사례로 한 구절만 들어보이겠습니다. 100개도 들어볼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 핵심적인 거 한두 개씩만 들어보이는 겁니다. 신라의 도솔가입니다. 봐보시죠. 보, 백호은, 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보배보, 백은 빛나다 백, 호은은 발음으로 읽습니다. 백호은이 되니까 뜻발의 법칙에 의해서 앞은 뜻 뒤는 발음 빛나오는 이렇게 되겠죠. 꽃라 화는 이것도 뜻발의 법칙입니다. 앞은 꽃 뜻 뒤는 발음 그래서 꽃이라 또 이가 생략되어 있죠. 자, 이 문장 전체를 읽으면은 보배같이 빛나오는 꽃이라 조금의 한두 글자의 생략법이 가치와 이가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완벽한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 문장을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글을 읽을 때 고조선 사람들은 보백호은 화라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배같이 빛나오는 꽃이라 이렇게 옛사람들은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조선 표기법으로 이걸 고조선 사람에게 이 글을 읽어봐라. 그러니까 그 고조선 학자가 가락국이나 신라 사람들을 째려보고는 이런 것은 쓰는 게 아니야 하면서 호자와 은자, 라자를 지워버릴 것입니다. 왜 그러냐? 뜻이 없는 조사나 의미는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쓸 건 딱 3글자라나요? 보백화를 써놓고 보배같이 빛나오는 꽃이라 이렇게 있는 거야. 고조선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둘 것이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 국가였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 뒤로 여기에 곳곳에 집어넣는 차사를 누가 만들었느냐? 최초로 김수로왕이 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에 와서 이것이 발전해서 보다 세련되고 유려한 우리 문장의 표기법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려한 우리말이 표기될 수 있게 한 김수로왕. 그래서 국문학사상 가락국 수로왕의 업적은 진실로 마땅히 재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사실 하이라이트는 저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진행되는 점을 하이라이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대어 표기법이 가락국까지 내려갔어요. 고조선에서 시작해서 저기를 거치고 고구려를 거치고 땅을 따라서 가락국까지 계속 남진을 합니다. 그래고 멀리 바다 가운데 가덕도가 바라다 보이는 땅끝 마을 김해까지 남진을 거듭해서 우리의 표기법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 기간 멈추었던 것 같아요. 행진을. 그러더니 고대 우리의 이 표기법이 바다를 건너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저는 향가 연구가입니다. 역사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말도 잘 못합니다. 아주 초보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엽집이라는 일본의 애책에 들어있는 노래들을 좀 들여다보다가 저는 이 책 속에 만엽집 속에 들어있는 4516개의 작품이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한반도의 고대 표기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속의 노래들은 모두가 향가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그만 저는 까무러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뒷짐을 지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안절부절 이리저리 막 돌아다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저는 심장마비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일본인들이 스스로 마음의 고향이자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만엽집, 고사기, 일본서기 속에 한 5천여 곡의 노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저거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된 노래로 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이것이 만일에 우리말로 된 노래라면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파급력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일 고대 역사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에 비유될 것이다. 저는 제 눈앞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국과 일본의 지금까지 역사 연구가, 문학 연구가, 인문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그 탑을 향해 덮치고 있는 것을 착시겠지요. 그걸 저는 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확인됩니다. 노래들은 모두가 고대의 표기법에 우리가 지금 공부해온 고대 표기법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확인되고 또 확인되었습니다.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두 곡도 아니고 수천 곡이 우리의 표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엽집, 고사기, 일본서기 속 노래들 모두가 한반도 고대 표기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표기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노래더라 이 말입니다. 한반도 고대 표기법과 100% 싱크로율 100%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100%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국 수로왕이 만든 뜻발의 법칙까지도 그들이 거기서 만들어진 표기법에 포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뜻발의 법칙이 나중 한일 고대사를 뒤흔들 한일 고대 관계를 뒤흔들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고 맙니다. 일부 연구자들이
만엽집의 작품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논거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아가지고 한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어떻든 간에 부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제가 논거를 제시해서 만여집 등에 수록되어 있는 5,000여 곡의 노래들이, 일본의 고대 노래들이, 서기 70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노래들이 우리말로 불려졌다라는 사실, 우리말로 불려진 노래라는 사실을 입증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입증의 과정에서 향가의 작자를 추적하고 일본의 3대 국서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향가 작자란 일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것을 말합니다. 추적 방법으로 먼저 노래의 작자가 될 수 없는 나라부터 빼내가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제작법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향가 문자는 뜻이나 또는 이중 글자로 기능한다.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향가 문자는 뜻으로 기능한다. 이 법칙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향가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가는 동북아에서 중국인,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이 쓰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의 한자를 거의 대부분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하늘천, 이 글자는 한중일 모두 다 하늘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향가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전부 와서 자기들 조상들이 지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향가 문자는 뜻으로 기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은 동일합니다. 세 나라 다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으로만 본다면은 한중일 누구나 일단은 향가 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으로 너는 향가 작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점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조금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향가 제작법으로 또 이런 제작법이 있습니다. 향가의 노랫말은 한자가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법칙입니다. 한국어 어순이라는 게 뭐냐?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러나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노랫말은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더라. 모든 향가는. 그러니까 이 법칙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과 일본인은 당연히 향가의 작자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 어순은 한국과 일본어하고 다릅니다. 그러기에 중국 사람은 향가 작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향가의 노랫말은 한자가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법칙은 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야, 중국인 너는 빠져. 중국인 배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 때문에 한중일 세 나라 중에 중국은 꼼짝없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기서 이 법칙에 의해서 중국인이 배제됩니다. 다음, 이 챕터가 본 강의의 최고난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남았어요.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이 중에 누가 배제돼야 할까요? 알고 봤더니 그걸 결정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뜻발의 법칙입니다. 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뜻발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향가의 글자 중 앞글자는 뜻, 뒷글자는 발음으로 읽는다. 그것이 뜻발의 법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발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락국 김수로왕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김수로왕의 그 한자, 뜻, 발, 그 발음, 나타났어, 야 할 때 그 야자, 이런 발음을 가락국 사람들이
일본말 발음으로 했을까요? 중국말 발음으로 했을까요? 가락국 발음으로 했을까요? 볼 것도 없죠. 가락국 사람은 그 한자의 발음을, 발할 때 그 한자의 발음을 가락국 발음, 다시 말해서 고대 한반도의 발음으로 썼다. 그렇게 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의 예책들, 아까 제가 들은 3대 국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노래들에서 한번 사용되고 있는 뜻발의 법칙을 전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발음이 어느 나라 사람들의 발음인가를 검토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만엽집 일본서기 고사기의 노래들 속에 있는 뜻발의 법칙에 사용되는 한자들이 모두 다 한반도의 발음으로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확인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가락국에서 만든 수루왕이 만든 뜻발의 법칙이 일본에서도 100% 동일한 싱크로율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걸 일본인들이 뜻발의 법칙을 만들고 그 노래를 만들었다면 뜻발의 법칙 중 한자 발음을 자기들 일본인의 한자 발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가운데 중을 우리는 중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낙가, 뭐 중촌 하면 나카무라 상 할 때는 낙가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하고는 한자 읽는 발음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방 비교해 보면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반도어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지 일본어 발음으로 표기되고 있지 않더라. 한 개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더라.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발의 법칙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받아들인 뜻발의 법칙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뜻발의 법칙에 의해서 일본의 만엽집 고사기 일본서기 속 노래의 작자들이 일본인이 아니다. 이런 사실이 명쾌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뜻발의 법칙은 일본인 배제의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죠? 한국인만 남았죠. 한반도인만 남았죠. 일본의 국서 속에 있는 그 노래들의 작자는 5천여 곡에 이르는 노래들의 작자는 고대 한반도의 구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향가의 작자가 누구인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결론의 파급 영향이 너무도 클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두고두고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검토되고 반박되고 확인되고 공인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첫째 증거입니다. 향가는 고대 한반도의 발음으로 표기되고 있었다. 그것은 뜻발의 법칙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작자는 한반도 발음으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작자는 고대 한반도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작자는 고조선에서부터 가락까지 남진해 왔던 한반도의 고대 표기법을 알고 그 표기법으로 만여지 고사기 일본서기의 작품들을 만들고 있었다. 이 사실은 노래들을 분석하면 너무도 명명백백해집니다. 다만 이건 누가 다 하겠습니까? 엄청 번거로우니까 이 절차는 또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논문과 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논문은 김영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김영회 일본 마녀집은 향가였다 검색하시면 논문이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를 대겠습니다. 작자들은 유려한 네이티브 수준의 우리말을 구사하고 있더라. 일본 사람들이 한자의 한반도 발음을 알고 몇 개 알고 능수능란하게 고대 한반도를 그야말로 고대 한반도를 구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깨 너머로 한국어 조금 배운다 해서 조금 배웠다 해서 노래 가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고대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한두 곳도 아니고 향가 속에 무수히 나오는 네이티브 수준의 한반도어 문장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겠죠.
네 번째, 그들은 한반도 언어 정체성을 갖고 있더라. 증거입니다. 향가 작자들은 한반도의 언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 정체성에 대해 학계에서는 출신 나라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 요건 중에 하나를 언어 정체성이라고 한답니다. 실무적 현장에서는 그 사람의 언어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그 대상자가 시나 노래를 어느 나라 언어로 부르는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몇십 년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어는 머리로 이해하고 노래나 시는 가슴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만일 그가 예를 들자면 독일에서 20년 살았다. 일본에서 20년 살았다. 그러더라도 슬프거나 기쁠 때 그가 어느 나라 말로 시나 노래를 부르는가. 그때 만일에 그가 한반도 노래나 시를 부른다면 그를 한국인이라고 한답니다. 향가는 노래입니다. 작자들은 고대 한반도로 노래를 짓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언어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래입니다. 감정으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한반도 출신이었거나 어려서 한반도를 떠났거나 한반도 언어를 언어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과 일본 내에서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자들을 이 만엽집 일본서기 고사기의 작자들을 한민족의 일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열도의 향가는 고대 한반도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반도 정체성을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만들고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반도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려한 한반도를 구사한 몇 가지 작품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언어 정체성을 한번 직접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만엽집 85번 갑니다. 인덕천왕비가 지었습니다. 서기 399년 인덕천왕이 죽으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 이 사진 여러 번 보셨죠? 일본에서 가장 큰 능이라고 한답니다. 오사카에 있습니다. 바로 인덕천왕 능입니다. 바로 여기에 장례를 치를 때 서기 399년 이 작품을 85번가를 만들었습니다. 원문가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고대 한반도어 표기법으로 한번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임의 장례 행렬이 길어지게 되었네. 산에서 그대를 맞이할까? 저승사자가 행렬을 기다리까? 저승사자가 기다려야 하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 행렬을 빨간색 대이가 이 구절입니다. 여기 해독하면은 기다리까가 됩니다. 이것을 풀면은 뜻발의 법칙에 따라서 대는 기다리다 대, 이 가는 발음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플러스 이 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은 기다리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말 기다리겠다 고어 냄새가 풍기죠. 물론 이 작품에는 다른 고대 표기법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부터 그게 100%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지가가 서기 4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 한반도에서는 향가가 안 나와요. 그리고 389년 42년부터 일본에서 만년집에서 최초로 나오는 389년 사이에 한반도 어떻든 간에 일본이든지 한국이든지 향가가 없어요. 저는 이 기간을 향가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표기법, 김수로왕이 만들었던 표기법이 이 350여 년이 지난 뒤에 서기 399년 일본 오사카 인덕천왕 항우가 만든 노래 만엽집 85번가에서 혹등고래처럼 튀어오른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까. 이것은 한국인이 아니라면 만들어낼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더구나 일본인이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인이 풀어낸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작자 인덕천왕 황후는 능란한 한반도의 구사자였습니다. 한반도의 언어 정체성을 이 정도 기다리까
이 정도의 말을 만들 정도의 여인이라면 그 여인은 한반도 언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서기 399년 인도 초랑비가 뜻발의 법칙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 42년 가락국에서 만들어지고 사라졌던 법칙이에요. 그녀는 도대체 어디서 뜻발의 법칙을 알았을까요? 이 사실은 향가의 암흑기, 이 기간 중에 누군가가 뜻발의 법칙을 가지고 가락국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증거로서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가는 그 속성이 왕실에서 쓰는 제천의식에 쓰는 노래였습니다. 그게 일반인은 감히 신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위 신하도. 이 소리는 가락국 최고 왕실의 누군가가 뜻발의 법칙과 포함된 고대 표기법을 가지고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도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오로지 왕실에서만 향가는 써요. 일본의 왕실에서 이것을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가야의 왕실과 서기 399년 이전의 일본 왕실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라는 증거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상세한 것은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락국 왕실의 누군가가 표기법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 일본 왕실의 일원이 되어서 그 일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책인지는 최고 왕실의 자리일 겁니다. 노래, 그 사람이 향가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다. 일본 왕실에게. 그래서 최고로 밀접한 인적 교류가 있었다. 그것을 바로 뜻발의 법칙이 입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만엽집 17번가 끝구절입니다. 이것은 액존왕입니다. 액존왕. 액존왕은 백제가 멸망할 당시 서기 660년경에 일본 황실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여인입니다. 천황의 측근으로 활동했습니다. 만엽집 그녀의 17번가입니다. 보시죠. 운의 은 장배지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구름은 애은은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에는 장이 바닷가의 나쁜 기운을 말합니다. 바닷가의 나쁜 기운이, 배는 한 곱, 두 곱, 세 곱 할 때의 곱, 지야는 또 발음입니다. 뜻발의 법칙대로 되지 않습니까? 곱, 이자가 여기서도 생략되어 있죠. 곱이지야. 구름에는 바닷가의 나쁜 기운이 곱이지야. 바닷가에 살고 있으니까 그 바닷가 구름에는 그 바닷가의 독성이 딴 지역에 비해서 곱이지야.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립고도 정겨운 한반도어입니다. 액전왕의 언어적 정체성은 어디일까요? 저는 당연히 한반도 여인이라고 봅니다. 한민족인 겁니다. 이 운해은장 배지야 마녀집 17번가는 우리 한민족의 고대 작품이었다. 일본이 아니다. 왜? 일본은 이런 걸 몰라요. 일본인들은. 이것을 저들끼리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나라 작품으로 봐야 하는가? 다음에 39번 히토마루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만엽집 작가의 최고봉이라고 스스로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217번가 끝구절입니다. 조로의 여야, 성문의 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조로는 아침 이슬 애는 뭐죠? 뜻발의 법칙에 따라서 발음. 앞에는 아침 뜻으로 봐서 아침 이슬, 그리고 애는 애. 그 다음에 여야, 이것도 뜻발의 법칙입니다. 같다요, 또 발음 야. 그러니까 같다야를 두 개 자연스럽게 이으니까 같다야. 이것만 볼게요. 아침 이슬에 같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란 아침 이슬에 같아야, 저녁 안개에 같아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개만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아침 이슬에 할 때 이 애는
우리 고대어로 비교격 조사라고 합니다. 나와 너 할 때 와에 해당합니다. 아침 이슬에 같아야, 그 말은 아침 이슬과 같아야, 이 말이 되겠습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그런데 이 말이요, 재밌는 데서 나와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서문에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란 말싸움이 중국에 달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여기서 애가 뭐냐? 중국과 달라, 이 말입니다. 비교격 조사를 쓰고 있습니다. 서기 700년대 일본에 살고 있던 히토마로라는 이 작가가 1400년대 세종대왕이 쓰시던 말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그 만엽지 고사기 일본서기, 그 속에 노래들이 있었어요. 금태보니 이들이 모두 고대 한반도어 말 그대로 고조선과 가락국에 내려온 표기법에 따라서 그대로 말을 만들고 한자의 발음까지도 우리 것으로 하고 있고 유려한 우리말로 만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뜻발의 법칙에 따라서 하고 있더라. 이 뜻발의 법칙은 이 노래들이 한반도어로 표기되고 읽히고 불려지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뜻발의 법칙은 말 그대로 스모킹건이었습니다. 고대 한반도인들이 표기법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서 이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들은 모두 고대 한반도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반도에 있던 나라, 신라, 주로 이제 신라겠죠. 일본과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 멸망 후에 인적 교류는 사실상 단절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라와 외국은, 일본은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적대 관계였을 것이고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은 아예 이제는 일본으로 올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완전한 단절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일본 내 한반도어 사용자들이 아주 급감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의 후손조차도 한반도를 잊어먹었고 언어 정체성까지도 사라졌습니다. 아마 한반도의 언어 정체성이 사라진 그때부터, 다시 말씀드려서 만엽집의 향가를 짓지 못하고 부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나라, 즉 일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어떠한 이런저런 정치적 혁명기, 그리고 특정한 시기,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특수한 활동 공간에서, 그 특수한 공간은 아마 황실 주변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황실에서 쓰니까요. 왕이 쓰니까. 고대 한반도 표기법을 사용해서 그들은 작품을 만들고 불렀던 것입니다. 노래를 만들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이들은 유려한 고대 한반도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언어 정체성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일정 기간 일본 땅에 살다가 사라지면서 남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엽지 코사기 일본서기입니다. 만엽지 코사기 일본서기는 과연 어느 나라 책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느 나라 노래라고 봐야 할까요? 그들과 그들의 작품은 우리 한민족의 분신이었고 한민족의 작품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언어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만엽지 코사기 일본서기를 우리말로 표기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대 표기법이 이 사실을 명쾌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대 표기법이 바로 결정적 스모킹건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고대의 역사와 문학이 한국어로 표기되고 있었다. 이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